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한국 경제 상황 카드 대란 2000년 초반 유사. 한국판 잃어버린 20년 우려. 중국 저유가 제2 IMF 위기설. 2016년 경제 성장률 2%대에서 정체. 과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서 우리 경제 선택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표학길 교수,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 자유경제원 현진건 원장, 경제석학에게 듣는다. 2016년 경제의 대전망, 대한민국 경제에 길을 묻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맞이 각오와 계획 잘 세우고 계시는지요? 올 한 해도 매일경제TV는 명품 경제 채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신년맞이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길을 묻다. 올해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과제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석학 여러분들 모시고 깊이 있는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 알찬 시간이 되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모신 세 분 연사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표학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됐는데 서로 뭐 덕담들 좀 나누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작자들은 올해 예. 덕담 나누기가 참 힘듭니다. 올해 경제가 너무나 암울하다는 데에서 예.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담하면서도 참 암울합니다. 예, 암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세 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기예보처럼 올해 경제를 예측해 본다면 뭐 흐림, 맑음, 뭐 심하게는 태풍주의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올해 경제 부분에 대해서 경제 위기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놓는데요. 저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고 이 총체적으로 위기가 정치 분야하고 포함해가지고 총체적 위기가 돼가지고 국가 위기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가 맞물리면서 국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지금 1월 1일부터 해주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가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좀 뒤늦게나마 지난 12월 달, 또 예. 11월 달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팀에서 기업 구조 조정 또 가계 부채 조정에 착수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예. 뒤늦게라도 방향은 바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선제 대응해 나가면은 예. 경제 위기나 뭐 그런 것으로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표 교수님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올해 뭐 우리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상당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한 2.7%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올해 경제가 이제 작년 경제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우리 정부하고 우리 그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경제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한국경제 최대 암초 5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꼽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 둔화, 세 번째로는 수출 경쟁력 저하,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구조 개혁 이렇게 5가지를 올해 우리 경제의 암초 걸림돌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발표를 했는데 뭐 그 주제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금리 인상. 지난달에 결국에는 미 연준회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부채 문제가 있고 그와 맞물려서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교수님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투자 전문 은행이라든가 예. 국제 투자 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중국의 그 리스크, 예. 중국의 경기 둔화, 성장세 감속 이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상당 기간 이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예.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타임 인터벌을 두고 예. 다음에 금리 인상에 착수하지 폭은 어떻게 않을까. 보세요? 뭐 같은 폭 정도 되겠죠. 예, 예. 된다면은. 예. 그래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미국 경제의 거시 상황, 예. 세계 경제의 거시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은 또 우리 업계나 산업계나 다 어느 정도 다 예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쇼크를 흡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내관은 여러 투자 기관들이 지적하지만 한국 경제의 최대 내관은 이제 가계 부채가 규모가 이제 GDP의 80%에 육박하고 20개국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거 조금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나가는 그런 리스크는 얼마든지 회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금리는 올해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 상당히 큰 그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예를 들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에 미국이 0.5% 이상 금리를 높인 적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2번을 세계는 위기를 당하게 되거든요. 1997년에는 이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통 그 미국이 금리를 높일 때는 대개 1년에 한 2% 이상씩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이게 되는데 올해 이번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한 1%씩 그러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이렇게 금리를 높일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를 그럼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은 과거에 2004년에 미국이 금리 높일 때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2번 내렸습니다. 오히려 내리다가 이제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 높이고 난 다음에 1년 5개월 뒤에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시차를 이제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이제 미국이 좀 천천히 올리니까 금리를 경기가 이제 좀 경착륙이 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가서 금리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유출을 우려할 수가 있다면은 조금 그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대개 한 올해 하반기나 연말 정도의 금리를 높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계 부채 문제 조금 금년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사실 또 미국 금리 올리면서 최근에 신흥국 위기가 조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IMF 시절이 생각이 안 날 수 없고 이미 뭐 사실 그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견됐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또 자금은 이미 유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외환 위기는 오지 않겠죠? 사실
지난 한국의 두 차례에 의한 위기는 잘 우리가 극복을 했었거든요.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뭐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KDI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고요. 자, 그렇다면 전혀 관계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신흥 국가의 어떤 자금 흐름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간접적인 효과가 미국 금리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훨씬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신흥국가와 한국 간의 이 관계 이렇게 봤을 때 그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그 자체는 그렇게 뭐 외환 위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하여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중국 성장 둔화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6% 후반대로 발표가 됐는데 뭐 중국 통계를 못 믿겠다. 그래서 전기 사용률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3% 후반, 4% 초반대 성장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중국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성장률이 1% 떨어질 때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6% 하락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지금 금년도 6.9%, 내년도 6.8% 이렇게 타겟 목표 성장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IMF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도 6.9% 못 되고 6.8%, 내년에 6.3%까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IMF 같은 기관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중국에 방만한 공기업이라든가 또 금융 부문에서는 이게 완전히 유턴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공장 시설을 뭐 중국 각지에 한 8개 증설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2개나 3개를 줄인다는 것이 그 여러 가지로 또 자기네들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쉽게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중국이 그렇게 축소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 내수 시장이 상당히 더 여유가 있고요. 또 수출 부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급속도의 그 위안화 평가 절하라든가 그런 것만 피해 준다면은 얼마든지 그 조정해 나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제가 보기엔 이중적으로 강화됐죠. 다시 말하면 중국이 저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신흥국이 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신흥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던 것을 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축소가 성장률 축소가 그냥 중국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세계 내지는 이머징 컨트리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산업계로서도 중국 카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적응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거는 가격 경쟁력도 가격 경쟁력이지만 기술 경쟁력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수출 주도 기업들이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거의 신규 투자를 설비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내수 위주의 전환 혹은 중국 성장률의 감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정말 구조조정을 통한 그런 뼈 깎는 그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중국 리스크를 크게 탈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 시장 타격받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이제 기술력을 또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위기가 될 것 같은데 참 중국이라는 존재가 참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뭐 대개 전문가들이 지금 그 예상하기로는 예. 미국 금리 인상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 이게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원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써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위안화를 평가절하시켜가 환율을 올려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성장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지금은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하면서 SDR에 위안화를 편입시키려고 그러면서 그 환율을 그동안에 좀 환율 높이는 걸 자제해 오면서 내수 위주의 성장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신창타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성장하는 속도가 좀 그렇죠. 느려질 걸로 예.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26%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은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또 우리 성장률도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중국이 그 환율을 높여가지고 다시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위안화 평가 절하가 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또 약해지는 문제가 있고 예. 또 위안화 평가 절하가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곧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해가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가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중국 리스크를 예.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중국 리스크가 사실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예. 모든 그 나라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게 되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게 힘듭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 경제 구조에 어떤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이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구조 조정하려는 그런 시도는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은 주로 거시 정책, 다시 말해서 환율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 위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그 거시 정책으로서는 단기적인 효과를 우리가 속에서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예. 장기적으로 절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그 나름대로의 경제 체질의 구조조정 없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올해는 6%는 하지만 내년에는 더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주는 경제적인 임팩트 효과가 이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 한 단계 돌아서 우리 경제에 주는 이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 부정적인 이런 그 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리스크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뭐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신흥국이라는 그 중국 경기의 침체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최근 전문가들의 지적이 우리 국가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예. 2015년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연평균 GDP 실질 GDP 2.7% 성장할 때 설비 투자가 한 5.0%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전망 기재부에서 나온 전망을 보니까 일단 목표 성장률은 2.7%에서 3.1%로 높여 잡았는데요. 예. 높여 잡은 대신 그 설비 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5.0%에서 4.4% 정도밖에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설비 투자가 더 감소되는데 실질 GDP가 그렇게 증가할 수가 있겠느냐. 아마 민간 소비 증가에 상당한 기대를 거두는 것 같은데 예. 중국이 내수 시장에 기대를 거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국내 시장 내수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그 옛날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지금까지 수출이 지금 금년 들어와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과연 중국 팩터만이냐. 중국 리스크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투자가 예를 들자면 핸드폰 같은 것도 뭐 4세대 핸드폰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예. 그 10년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어떤 동력, 투자 이건 굉장히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수출 주력 업종에서 새로운 기술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 또 정부도 그런 면에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좀 쇄신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중국의 리스크를 그냥 맞닥뜨리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역시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뭐 지금 수출입 합해서 GDP의 한 7, 80%. 일본만 해도 2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또 달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출 산업의 체질 강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환율도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그렇습니다. 환율도 전화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엔화 가치가 이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달러 강세되니까 이제 엔화가 또 약세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중국도 이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래서 환율이 이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올해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중국 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제 바짝 추격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주력 산업인 조선이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또 최근에는 전자까지도 이게 뭐 중국이 우리 바로 앞에 이제 쫓아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도 상당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내수 시장을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서비스업은 수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구조가 이제 내수 시장이 좀 작고 수출의 비중이 큰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지금 찾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새로운 산업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중국 이전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산업 어떤 그 구조 개편이라든지 제조업 재편이라든지 이런 이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아까 처음에 이제 5개 리스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5개 리스크라는 것이 서로 수평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다 맞물려 있죠. 네,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대외 국제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수출 리스크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두 가지 우리가 국내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구조개혁하고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수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가 수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내수시장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일종의 그 한계적으로 도움된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수시장을 통해서 혁신을 이렇게 경제를 나름대로 이제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게 될 이 구조조정 기업들의 구조조정하고 경제의 개혁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경제 정책이 경제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듯이 정치권의 경제에 대한 마인드 이것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국 이런 국회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수출 리스크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올해 또 총선이 있으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 경제학계에서 이제 주로 토론이 되는 게 임금 주도 성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뭐 소득 주도 성장이냐 이런 좀 학문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갖는 그런 토론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부 기업가들의 잘못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산업계에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거의 실종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기업인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일부 기업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치인들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은 증상은 똑같이 한 가지거든요. 누가 투자를 하느냐. 가게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왜 투자를 못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전부 유구무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론 총선도 있고 정치 일정이 굉장히 뭐 격변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부는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투자 마인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기업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일부 기업인들의 부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인 제재를 다 받도록 지금 또 그렇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누가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 맨 앞에 서고 기업인들이 따라가고 또 일부 우리 가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에 좀 뿌리내리고 있는 그 반기업 정서도 문제인 것 같고요. 좀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기업 부채 얘기고요. 한계 기업, 좀비 기업 얘기가 많은데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실기하면 안 되겠다. 정권마다 이게 거의 폭탄 돌리기 식으로 지금 왔는데 근데 또 기회를 이 총선 때문에 또 날리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꼭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져 가지고 대출 받기가 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을 못 내는 기업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갚으면서 이렇게 연명해가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한계 기업에는 중소기업도 있지만은 또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조선회사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산업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큰 이익을 못 내면서 영업이익을 못 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앞으로 또 수출 경쟁력을 높이자면은 이런 그 한계 기업들을 좀 구조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였을 때 이 한계 기업들이 이제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도산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까지 부실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 기업을 정부에서도 이제 구조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이 구조조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실업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또 정치 일정이 또 지금 앞으로 매년마다 이제 선거가 또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 한계 기업 구조 조정이. 그렇지만은 이거를 너무 속도를 또 아주 높여가지고 실업이 또 너무 늘어나도 안 되고 하니까 잘 그 어떤 조정해가지고 한계 기업을 좀 구조 조정하면서
또 실업도 그렇게 아주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본질적인 그 경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계 기업을 정리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 한계 기업을 자꾸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망한 기업은 빨리 망해줘야지만이 또 세상에 돌 수 있고 일종의 창조적 파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장 경제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한계 기업에 대해서 불쌍하다 하는 그런 시각을 정치권에서 부추기게 되면은 일단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정치 일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국회는 뭐 정치 일정상 그렇게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계 기업에서 오는 그런 충격 크죠. 하지만은 단기적인 그런 덕을 위해서, 단계적인 덕을 위해서 장기적인 큰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좀 아프지만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미래에 2년, 3년 후에 우리가 기반을 새롭게, 다지느냐 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사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제 원리를 냉정하게 적용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제 한계 기업 구조조정 결국은 이제 또 실업률, 일자리와 연관이 되고요. 또 뭐 노동개혁 문제 맞물려서 또 노동계와의 마찰도 올해 조금 또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제일 큰 현안은 역시 노동개혁이죠. 지금 한치도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예. 다만 우리 1997년 뭐 기억하기 싫은 그 IMF 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결국은 그때 뇌관을 터뜨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노동개혁이 실패를 주저앉음으로써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약체 정부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외국 투자가들한테도 보여줬고 국내 투자가들한테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다 도산을 했지만은 예.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IMF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결국 30대 대기업 중에서 18개가 사실상 이제 시장 실패로 예.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결국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을 하더라도 예. 중소기업은 창업도 쉽고 다시 또 그 생태계 자체가 아주 고도의 경쟁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대마불사라는 그런 그 믿음, 어떤 그 기대는 것, 정치권에 기대는 것, 저는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지금 사실상 그 이자 보상도 못 하는데도 대단히 부동산 보유를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부와 금융권이 정말 작심을 하고 예. 예. 또 이자 보상도 못하는 대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거기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조정을 진작 시작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경제 과제인 네.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노동개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재정이나 금융 정책을 써가지고 수요를 이렇게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공급 쪽에서 예. 경쟁력을 또 갖는 게 중요하니까 구조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중요한 게 산업이 이제 중국 이전을 막고 예. 또 좀 늦추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 과학 기술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든지 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구조개혁의 교육 구조개혁이라든지 이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이제 교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또 실제로 교육이라는 거는 노동의 공급을 해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교육개혁이라든지 또 산업 구조의 재편을 통한 어떤 그런 부분, 산업 부분에 관련된 개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은 훨씬 더 우리 산업의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우리가 규제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이 규제 정책도 영역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규제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노동 규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예. 이거는 OECD 국가나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로 우리나라 규제가 영역별로 예를 들면 세금 정책에 있는데 보면은 한 중간 정도를 가고 있는데요. 예. 이 노동 쪽의 규제는 항상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혁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작년에 사실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해가지고 노동개혁안 4개 법안이 들어갔는데요. 통과는 안 됐었지만은. 근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노동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가장 이제 본질적인 어떤 방향은 노동시장의 그 유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노동을 고용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해고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선진국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를. 자, 그러면은 이런 노동 유연화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파견근로하고 대체근로입니다. 이 파견근로와 대체근로 이것만 제대로 이래 해결해도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숨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동경제학자들 몇 명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예. 파견근로, 다 지금은 우리 파견근로가 몇 개 영역을 빼고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못하고 있는데요. 이 파견근로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3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를 해가지고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노동 규제를 이렇게 풀무리에 내가지고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앵글로 노동 정책을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대체근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노조에서 노동자 측에서 뭐 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 경영자 회사하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어떤 그런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그 분규하는 데 있어가지고 똑같은 관계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회사를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과 함께, 파업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파업금만 인정해주고, 대체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노동자 측에서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근로를 허용해주는 이런 간단한 하나를 통해서도 거의 이런 이 노사 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실의 한 90%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서 14년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분기로 의해서 한 2조 5천억 은의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하나를 풀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90%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파견근로, 대체근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해결을 빨리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경제를 보면은 미국은 이미 유턴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해서 양적 축소로 돌아서고 있는데 유럽 경제하고 일본은 돌아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가장 경기 회복 속도가 그만큼 다른 거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합법 이민이든 불법 이민이든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력이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소프트웨어 업계는 인도 사람, 파키스탄 외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규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잡 마켓도 그렇고 밑에 세컨다리 잡 마켓, 이중적인 잡 마켓에서 다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그것이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역시 그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은 결국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기업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임금이 높다 보니까 또 조기 퇴직을 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 계획을 이제 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선진국은 대개 연금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너무 임금을 높여달라 소리를 안 해도 문제가 이제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금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노동시장 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연금도 연금 시스템도 빨리 만들어주는 이런 그 제도적인 그 보완을 정부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금년에 그 노동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장님도 그 외에 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 신흥국에 다 나름대로 이제 이 발목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업종은 여기고 또 엄청나게 규제가 촘촘히 엮여져 있는데요. 이 규제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다 이념적인 사고에 편중돼 있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 업종, 예를 들면 이번에 영리병원 허용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되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이 법안입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그것도 조그만 병원 하나 허가해 줬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 병원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을 보면은 너무 이념 편향적인, 다시 말해서 공익성, 민영화하게 되면은 뭐 대기업이 다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에 딱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병원, 교육, 보육,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가게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결국 돈 갈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 챙기고 자녀도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보면은 분명히 이 정도 그게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불만, 보육에 대한 불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병원 그런 데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규제 마켓으로 획일적으로 절대 이 부분은 민영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뿌리적인 강박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공익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익, 다시 말해서 기업이 그런 영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소비자, 국민들도 더 좋아지고 기업도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비스업, 이쪽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이념적인 그런 어떤 편중, 잘못된 생각,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나와 있고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뭐 우스갯소리 농담도 있습니다만 지금 원장님 말씀에 지금 이념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불필요한 규제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 원장 얘기는 결국은 공적 교육과 사적 교육,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규제를 풀어서 예. 마음대로 신장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공적 교육도 얼마든지 확충을 하고 또 공공의료시설은 의료시설대로 확충을 해나가면서 사적인 그 의료 마켓은 그것을 양성화해 줘야지 양성화하지 둘 다 같은 조건으로 그렇죠.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규제 그 부작용이 많이 쌓여온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로 만드는 것은 맞는 정책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고용의 한 7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도 이제 당연히 그 경쟁력을 높이도록 이렇게 정책을 써야 됩니다만은 제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서비스업은 대개 이제 소비하는 부분인데 돈을 어디서 벌어와야지 이제 소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돈을 버는 가장 그 쉬운 방법은 외국에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 가져오는 것이 예.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출하는 데는 제조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일본도 재흥 정책이라 그래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서비스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예.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짜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 해야 되죠. 제조업, 뭐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이제 다 해야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정책의 일종의 그 마인드가 정부 주도형으로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이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는 뒤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다른 말은 기업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맨 선도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예.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기업은 이윤이 있는 쪽에서는 반드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표 교수님께서 우리 기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런 환경 요인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해야지 정부가 뭐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두 분께 마무리할 시간 뭐 1분 내로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내외적으로 뭐 어려운 환경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국내적으로는 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국발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 모드라든가 이런 게 전부 어떤 면에서는 유턴을 하는 것이죠. 중국도 축소로 가고 금리도 인하됐던 거를 다시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또 정부 아직도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능한 관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청렴하고요. 네,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밝은 면을 좀 강조를 하고 우리가 좀 또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를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잘하는 쪽에다가 크레딧을 주는 예. 그런 그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 마인드, 알겠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신년을 맞이하면은 예. 다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우리 시장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경제가 지금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예. 성장이 둔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밝은 어떤 전망을 정부가 만들어주면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경제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2016년 경제 대전망, 한국 경제에 귀를 묻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는데요. 서울대학교 회학길 교수,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 그리고 자유경제원 현진권 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어렵다는 얘기 일색이었죠. 그래도 뭐 판도라 상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처럼 우리 경제의 희망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참 끝없이 들어왔습니다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교훈 올해도 깊이 되새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집 토론 2016년 경제 대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